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디폴트 위기. 2. 중국의 인수 음모. 3. 한국이라는 이름의 구세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 최근 이 나라가 디폴트 위기에 몰리며 IMF에 차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대규모 항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돈을 빌려준 한국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한국이 스리랑카의 귀중한 보석 광산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보석 회사들이 군침 흘린 이곳을 손쉽게 한국이 손에 넣은 것이죠. 명멸하던 백열 전구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하던 아이들의 눈빛은 어두워졌죠. 조만간 전기가 완전히 끊길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서둘러 아이들을 침실로 보냈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백열전구는 완전히 어두워졌죠. 그난달 넘게 지속된 단전 현상. 수도 콜롬보 일대에는 저녁만 되면 전기가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단 콜롬보 시내에서만 이런 현상을 겪는 것은 아닌데요. 나라 전체가 전기 부족으로 인해 단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만 갔죠.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혹한데요. 유럽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전쟁과는 다른 형태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스리랑카는 한계점을 넘어 나라 경제 전체가 뒤흔들 정도로 위기에 빠졌죠. 스리랑카 대통령인 라자팍사는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권력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리랑카 라자팍사 가족 통치 강화, 대통령 총리의 장관 추가, 심지어 정부 주요 인사들마저 가족을 안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그의 동생 바시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고타바야의 형이자 전 대통령인 마인다는 총리를 맡고 있는데요.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한 스리랑카는 대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 라자팍사와 스리랑카 내부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마인다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스리랑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동생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스리랑카 주요 요직에 임명되어 스리랑카 정부는 라자팍사 가문이 개인 사업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죠. 관계부 장관직을 행사하고 있는 라자팍사 가문이 맏형과 마인다 총리의 아들 나말은 청년체육부 장관까지 맡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들의 만행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기가 끊기는 일이 있어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의 인내심을 폭발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스리랑카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나서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코로나19 전부터 세수 감소 인프라 투자 늘리며 중국의 빚 급증 반정부 시위 격화하자 통금의 SNS 금지까지. 디폴트 수순 밟는 스리랑카에 무슨 일이 악재 겹치고 겹쳤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7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8조 5,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가진 외환 보유액은 총 20억 달러. 모든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0억 달러를 갚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총리가 비상대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기를 바란 스리랑카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정부 인사들과 책임자인 라자팍사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죠. 대통령 관저에는 돌들이 쏟아졌으며 버스는 불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거리는 시위대들의 항의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이들은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통령과 지배층들이 사죄를 털어서라도 이번 사태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자팍사 일가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을 생각이 없었죠. 이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시위대들의 진압에 나섰습니다. 통행금지령이 떨어지며 밤늦게 거리에 나오는 것을 막고 소방차와 군 병력을 동원해 수도 콜롬보에 배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스리랑카 시위 맞서 발동한 비상사태 해제, 여론 압박에 밀려 경제난 심화에 외교 공관 운영 중단도 확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대통령은 내각 총사퇴를 비롯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스리랑카 항의 시위 계속의 굴복, 비상사태 선포 철회, 한 번 풀린 시위대의 진격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가 이 정도로 위기에 몰릴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나라 재정과 더불어 중국의 간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악몽은 중국이 스리랑카에 욕심을 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를 비롯 주요 항구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린 중국의 거점 확보 계획은 집요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곳이 바로 스리랑카였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인도양 중심에 위치한 곳이기에 인도양을 거치는 배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이자 물류 이동에 있어 중요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중국이 스리랑카에 입맛을 다시기 시작한 때마침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힌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한반토타의 대규모 개발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자신의 지지 기반인 한반토타에 선물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을 중국은 이용했습니다. 중국은 한반토타 지역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하자며 마힌다 전 대통령을 꼬드겼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의 지원을 믿은 마힌다 전 대통령은 개발을 강행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항만 건설은 불가능한 일. 중국은 스리랑카에 3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줍니다. 연 3%의 저금리로 스리랑카에 돈을 빌려주었고 중국이 던진 미끼에 스리랑카는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초부터 거대 항구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억지로 항구로 만든 곳이었고 중국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한반토타 항구는 개항하자마자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총 34척의 배만 이 항구를 이용할 정도로 이곳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죠. 운영비로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빚만 쌓이게 되면서 스리랑카가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나게 되었죠.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이 슬픈 운명. 정치적 고려로 건설, 부채 갚지 못해 중국의 99년간 조차. 경제 종속 심화. 중국은 서서히 스리랑카를 압박하며 항구 운영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빚을 볼모로 항구 지분을 요구한 것이죠. 스리랑카 정부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지분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중국 식민지, 중국이 내건 조건이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청했으며 심지어 한반토타 항구 주변 6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땅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라는 요구 조건까지 건 것입니다. 빛의 민노은 중국, 스리랑카 항구 접수했다. 중, 한반토타항 건설 계획 듣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선뜻 퇴출. 중국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스리랑카는 뒤늦게 중국의 노림수를 깨닫고 벗어나려고 했으나 세월이 지난 만큼 쌓인 빚은 스리랑카의 발목을 붙잡았죠. 게다가 작년 벌어진 자원 대란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종이 부족해 시험 못 보고 인도행 난민까지 스리랑카의 처참한 몰락. 스리랑카의 주된 산업인 관광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스리랑카 정부는 항복 선언을 하며 IMF에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죠.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 최대 투자 한국협력사업 먹구름, 경제위기 치안불안으로 비상사태 통행금지 선포 JP 모건 피치, 스리랑카 부채 부실채권으로 간주. 스리랑카의 소식에 가장 당황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인데요. 한국은 스리랑카 최대 투자국으로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상당한 투자를 한 곳이라 이번 디폴트 임박 소식에 민감한 상태였죠.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에 5억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수출입은행, 스리랑카 5억 달러 차관 지원 2022년까지 연장. 이자는 0.15%에서 0.20%로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를 배려해서 급한 자금을 한국이 빌려준 것이죠.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도 손을 벌렸죠.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경남기업, 한진해운과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생각해 차관을 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디폴트가 임박하자 스리랑카 정부에게 압박을 가했는데요. 정부 역시 스리랑카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입장이라 강하게 압박했죠.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는 당장 다급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 스리랑카가 자랑하는 지역을 내주기로 했는데요. 바로 라트나프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의 보석 광산 지대입니다. 스리랑카는 예로부터 세계 5대 보석 생산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귀한 보석들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루비와 사파이어, 캐츠아이 등 보석 회사들이 탐내는 원석들이 대지 곳곳에 묻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라트나프라는 세계에서 유명한 곳으로 길가의 지인은 도란을 살펴보기만 해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곳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광산들이 있는데 빚을 광산으로 대신 갚겠다는 것이었죠. 스리랑카에서 발견되는 보석들은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 라트나프라 깊숙한 곳에 위치한 광산에서 1401.49 캐럿에 해당하는 블루스타 사파이어가 발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는데요. 최고 2074억 원. 세계 최대 사파이어 아담의 별 스리랑카서 채굴. 최고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2074억 원에 달하는 이 원석만 아니라 다른 고가의 원석들도 발견되는 귀중한 곳이죠.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도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곳이기에 팔기 쉽지 않은 곳이나 현재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국에게 광산을 넘기기로 한 것이죠. 이미 과거 빚 협상을 위해 한국에게 중국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 위치한 항구를 제공하기로 얘기가 나왔지만 스리랑카 내부 반발과 매력 없는 항구 위치로 인해 한국은 제안을 거절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보석 광산지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산지대에 묻혀 있는 광물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 조사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포트링커 기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 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 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 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 2, 3위가 바로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한 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의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TW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TW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 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만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의 부패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 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에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에 광산 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비지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여모지아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돼 있는 곳입니다. 수백 m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 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에서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T에서 1350만 T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이란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각자 수도에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엔 테헤란로가 있으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잠시 이란의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며 이란은 급격하게 보수적인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과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처럼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남자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며 미니스커트까지 입었으니 당시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훌륭한 협력국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며 이란은 점점 국수주의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서방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이란에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 안보리에선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선 2006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무기와 전략 자산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을 지속하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을 제재하는 것과 필적할 만한 경제적 조치,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미국 내 모든 이란의 자신이 묶였고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 중인 이란의 자산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들은 어차피 동결 조치되어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란과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란 측도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제 조치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 이유인 핵 개발에 관한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감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핵 개발 현황을 공개할 테니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며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관련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이란의 국민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드디어 외국산 수입 물품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국제교류가 막혀있기에 이란은 외국산 물건을 구할 수도 없으며 몇몇 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것만 써야 하기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라면 수입 물품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며 오랜 제재로 이란의 부유층들도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현재는 석유가 넘쳐나도 팔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뜬금없이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위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 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 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의 가전제품들은 전 세계 최고 품질이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 재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한국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 비용과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 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적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구군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란은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삼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 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 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해 이란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소식을 전합니다.